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보는 월간 차이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올림픽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가장 큰 관심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좀 기회와 그리고 좀 피하는 리스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선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최근에 이 뉴스 저도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 블룸버그가 중국 경제가 영원한 2인자로 남을 것이다. 네. 사실 바로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몇 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네. 영원한 2인자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저성장하게 될 거다. 이런 분석일 텐데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긴 했었는데 네네. 그 기사에서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이제 지적한 부분은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부채 이야기였거든요. 네네. 사실 그 부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회색 코뿔소라 그래서 그러니까 만연한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옛날부터 꾸준히 지적해왔던 바고요. 네. 다만 이런 점을 중국 역시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된 그 공급개혁 정책 중에 하나로서 그 부채 축소, 그러니까 네네. 디레버리지 정책을 같이 펼쳐왔고요. 근데 그 디레버리지 정책이 사실 이번 코로나 구간에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구간에서 사실은 이제 다시 리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달러가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는, 즉 이제 무역 흑자가 네. 흑자폭이 계속 커지고 뭐 여행 수지 같은 적자폭은 이제 제한이 되면서 중국의 경상 계정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었고 이에 힘입어서 중국 역시 작년에도 이제 디레버리지, 네. 그러니까 부채 축소 정책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환경이 올해까지는 큰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어쨌든 중국 정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완화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레버리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위험 때문에 이런 중국 부채에 대한 좀 언급이 계속 나오지 않는가 싶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최근에 나왔던 4분기 화폐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은 중국이 아직 작년까지만 본다면은 오히려 좀 부채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뭐냐면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채 문제가 만연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사실이긴 한데 그러면 부채 때문에 그 성장률이 저조하게 되는 거냐 아니면 네. 디레버리징 때문에 성장률이 저조하게 되는 거냐는 사실 좀 구분할 수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좀 따로 떼어서 보기는 어려울 텐데 네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부양을 안 했던 부분은 사실은 다들 아시는 네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오히려 부채 비율을 본다면은 조금 내려가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는 개인적으로 다시 늘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달리 뭐 정부 쪽이나 네. 가계의 부채가 높은 게 아니라 기업의 부채가 높은 게 조금 특징이거든요. 근데 현재 어제 그 이틀 전에 봤던 보고서로 본다면은 아직 뭐 부채 비율이 중국의 바로 첫 번째 경제적인 이제 경제 리스크로 네네.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사실 뭐 성장을 해주면 저희도 좋은 게 이제 중국에서 공급해주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또 약간은 그래도 저렴하게 물량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경제도 좀 잘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중국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면 또 우리에게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성장에 제동을 걸 만한 변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확실히 정책 완화 기조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이 쓰고 있는 정책 중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네. 이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히려 전파력이 높아지고 치명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관점이랑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비용 부담이,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정책 이벤트를 나열해서 본다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올해 10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기간 동안 중국의 그 내수 관련된 부분은
회복세가 더딜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요즘은 또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내려갔습니다만 네네. 그 규제 정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다면은 그 규제 정책을 다시 꺼내놓는 흐름을 작년부터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중국 경제가 빠르게 안정을 찾는다면 규제 리스크는 언제든지 다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급망의 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네.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런 식의 정책을 쓰게 된다면 공급망 훼손, 공급망 부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급망 이슈가 계속 좀 지연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사실 중국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은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망,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으로는 조금 코로나라는 무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중국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고 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다만 어쨌든 그 절대적인 가격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네.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올해 하반기로 본다면은 이제 전년 대비 성장률로는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네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중국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네네. 매우 낮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그 업스트림 쪽에 그런 가격 상승을 지금 전가를 못하는 환경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중국 내부적으로 장기화가 된다면은 이제 중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수출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네. 좀 이런 환경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인플레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현재 좀 양쪽 물가, 그러니까 공급 측과 수요 측 간의 물가가 차이가 매우 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해외로부터 좀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 얼추는 좀 듣겠는데 이게 좀 직관적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의 장기화는 네. 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 건가요? 사실 피크아웃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속도가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하반기는 된다면은 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네네. 조금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전인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인대에서는 경기 부양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기대가 되고 있거나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사실은 항상 중국은 3월에 있는 전인데 네. 합쳐서 양회가 가장 항상 중요한 역할을 그쵸.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받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정책 모멘텀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10월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10월이 드리고 이제 싶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네, 사면민이 이제 결정이 되는 네. 그런 자리고요. 근데 다만 그 3월을 이번에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전인대가 끝나고 나면은 3월 중순에 이제 1, 2월 중국 연초 경제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이 2월 달 같은 경우에 1월 경제 지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물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계속 정책의 발표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채 발행 물량에 좀 의존을 해서 지금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3월이 된다면은 연초에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나 네. 이제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어떤 회복 경로를 보일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성장률이 더딘 것 같다, 네. 이제 부양책이 더 강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월 중순에 나올 이제 연초 지표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회가 끝나고 난다면은 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이 두 이제 3월 초에서 이제 중반월까지 네네. 조금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인대를 앞두고 저희가 한 번 더 이런 점을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서 그 중국의 성장주, 기술주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2분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중국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제 취하고는 있지만 네.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국면에서는 이제 중국의 성장주들 역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본다면은 사실은 중국의 이제 성장주들 지수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작년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낙폭은 과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창판이라든지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수익률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네. 중국 본토에서만 본다면은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적으로 금리 상승 능력이 시장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얻어야 되는지 월간 차이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